자, 한국에 지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보수가요, 인정할 거는,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에 있어서 한마디로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노후를 보내는, 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70% 이상이 50대 이상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런 불평등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국민연금에 월 평균 국민들 수급액이 37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 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 원이고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37만 7천 원, 6.4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공무원만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칼럼이 나왔어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승민 교수가 한 칼럼인데, 무사안일 탁상행정 논란에도 현 정부의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려서 그리스 남미 같은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동작구 상도동에서 발생한 유치원 붕괴 사건 때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옆에서 이 다세대 주택 짓는다고 공사하다가,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사한 일로 일관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썩 넘어가 버리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한마디로 만족스러운 저기능 상태의 근로 조건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기는 아주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일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갖다가 바꿔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큰 실수만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고 웬만한 기업보다 좋은 연봉에 육아 출산 휴직을 포함한 환상적인 후생복지,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평균 7배가 많은 공무원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특권계층이고 기적계급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힘겹고 불안정하게 이렇게 보내고, 또 50대 초중반이면 일터에서 밀려나서 중년 이후를 살얼음 걷듯 걷는 민간인들과는 천양지차다. 이런 공무원들이 향후 5년간에 17만 4천 명이 늘어나고 내년에만 3만 6천 명이 늘어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데요. 자, 정한번에 이 공무원 연금 중에서 이 700만 원대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댓글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퇴직 수급자가 한국에 41만 9천 명이고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는 15만 9천 명인데, 이들의 평균 수급액이 월 291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년까지 한 사람은 평균 240만 원보다도 또 더 많은 걸 받는데, 수급 1위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 원을 받고, 2위도 역시 716만 원으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는 712만 원으로 대법원장이고, 또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에서 3위를 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39년 1개월이고, 그래서 퇴직급여 월 7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4위까지인데, 4위는 전직 서울대 학장인데 701만 원이라는 겁니다. 5위 696만 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위부터 9위가 664만 원이에요. 중에는 대법원장이 3명,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고, 10위는 전직 국무총리로 659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 헌재 소장 3명이 포함되는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의 임기가 6년으로 딴 데보다 길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 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보수가 이 월에 3년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부 퇴직자 중에서 연금 상이자 분석 결과 1위는 659만 원이고 8위는 566만 원으로 다 전직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공무원은 살만한 나라에서요, 자산소득 불평등이 근로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을 2016년에 통계청이 지니 계수라고 해서 불평등 계수를 흔히 이제 표시하는 건데 0.5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한 거죠. 근데 통계청은 0.40이라고 했는데, 자, 이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근로소득 지니 계수는 0.471, 통합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에다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쳐서 지니 계수를 해보니까 0.52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훨씬 더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상하이 10%를 이제 격차를 보니까 근로소득만 따지면 46배인데 금융 부동산 소득을 합치면 68배가 되고 상위 20%가 종합소득의 70%를 독식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된 겁니다. 미국은 최상층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문제고 한국에는 하위층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데 88만 명이 억대 소득인데 800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소득 최상위 500명이 실효세율, 즉 공제를 빼고 진짜 내는 세율이 501등부터 만등까지 구간 31.77보다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31.09로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이 제일 높아야 될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왜 이러냐? 세액 공제 등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양도소득이 빠져 있는데 양도소득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소득 격차는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뭐 보수고 진보고 떠나가지고 인정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한국의 양극화가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이 훨씬 심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소득에서 불평등도 크지만은 자산소득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최근에 부동산 투기가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흔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처음에는 버는 쪽이 더 벌고 그리고 어려운 쪽이 늘어나고 해고되는 쪽도 늘어나겠지만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부는 늘어나서 그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에 중장년보다 청년층이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이렇게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면 청년층은 거기에 적응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서 도태돼야 되는데 청년층 고용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KDI 등에서 또 교수들과 더불어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노동의 자본 대체 탄력성을 이렇게 추정을 했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설비, 기계를 갖다가 더 투입할 경우 노동이 얼마나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수치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 분석을 해보니까 15에 29세의 청년층과 중장년층 30세, 64세까지 이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 이 자본과의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즉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 설비로 대체되어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1보다 크면 고용이 감소하다는 것이죠. 연령층으로 보면 청년층의 대체 탄력성이 1.77로 중장년층 1.54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의 수요 감소 폭이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설비 투입을 늘리면 노동을 줄이는데 아무래도 기술이나 네트워크 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도태되는데 청년층이 더 중장년층보다 그런 부분에 대응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인다니까 청년층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은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산업이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 망가져 간다. 이러면 아직은 자동차는 좀 안 좋지만 버틸만 하다라는 건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바닥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4차 이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1차, 2차 말고 3, 4차 부품업체의 가동률이 최근에 50%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에 한국 자동차가 정점이었고 그 뒤부터 자동차가 하청 그리고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제 이 조선에 이어서 자동차까지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의 50인 미만 사업체 가동률이 2014년에 80%였는데 지난해 52%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50%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 부품업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가동률 50% 미만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조선에 이어서 아주 크게 급작스럽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현대 기아차 2차 협력 사업들이 워크아웃, 법정 관리 등을 신청을 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는 대형 1차 협력사까지 위기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거고 본사는 그런 완성된 부품을 이렇게 최종 조립이고 그 다음에 1차 협력사라는 것은 부품 중에서 뭐 의자 시트면 시트라든지 뭐 유리창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있는 3, 4차 하청 협력사들은 아마 조그마한 부품들을 납품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장은 현재 자동차 2, 3차 부품업체 10곳 중에 3곳은 부도설이 나돌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업체의 직접적인 위기는 생산량 감소에 있는데 2005년에 한국이 완성차에서 세계 5위였습니다. 이후에 2015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세계 상위 자동차 생산회사 빅5 안에 들어갔었는데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1년에 466만 대로 최고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쓰는 것과 수출하는 것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450만 대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생산이 290만 대밖에 안 돼서 올해는 400만 대도 생산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빅5였던 세계 자동차 생산국이 인도하고 멕시코보다 생산이 뒤져서 이제 7등으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품업체 위기는 예고된 부분이다는데 납품 단가 후려치기 전속 거래제 같은 이 불공정 하도급이 판을 치는 생태계라는 거죠. 1차 협력사는 좀 나은데 2차, 3차, 4차 협력사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다가 이들부터 차례대로 지금 공급 체인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낮은 수익률이 부품업체의 자생력도 떨어뜨리는데 2015년 완성차 회사의 수익률이 8, 9%일 때 부품업체 수익률이 3, 4%인데 이제는 현대 기아차가
3.6%, 또 모비스가 3.05 등으로 하락하면서 부품업체의 수익률은 1%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전속 거래제를 기반으로 한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여기만 납품해야지 딴 데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일이 많아야 밑에도 일감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밑에도 좀 묵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익률에다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또 없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입에 풀칠하던 부품 회사들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경쟁력을 상실하고 무너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해운업계가 한국에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손을 쓸 타이밍을 놓치고 난 이후에 이제 현대상선조차도 이제 한진해운에 이어서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의 이런 공급 체인도 한번 해체되고 나면 회복을 할 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자동차의 이런 부품 공급 체인망도 한번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완성차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차도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데 대해서 한번 관심이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의 방송 포맷을, 로얄티를, 저작권을 주고 지적재산이죠. 사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마음대로 뺏겨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SBS의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 또 엠넷의 프로듀스 101 등도 이렇게 표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에 이렇게 이 포맷 표절 의혹 현황을 분석한 데 보면 34개 프로그램이 중국에 지금 표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년간 중국 방송사의 표절 대상이 된 국내 원작 프로그램도 1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그 방송을 거의 뺏겨가지고 설정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게 지금 15편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은 34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 배치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뒤에 배경판도 똑같은 색깔로 하고 컨셉, 인물 설정, 편집까지 흡사하게 뺏겨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말한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와 후난의 위성TV의 아가나 소자라는 프로가 거의 판박이 하듯이 똑같이 뺏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방송에 있어서의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공식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 규제와 보호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진흥과 저작권 보호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예능 오라쿠ル를 뺏겨가지고 그대로 방송을 하면 한미 FTA에 의해서 곧바로 제소를 받아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포맷을 뺏기거나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그런 소재를 많이 제공하죠. 그럴 때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자, 정권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마음 먹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면 대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